1번. 자, 대한민국 학부모들, 뭐, 부모라고 하면 자식 생각만 하면 항상 걱정되고 불안하고 할 텐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참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왜 불안할까요? 왜? 네. 이유가 뭘까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네. 저는, 그 말을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문제 아이도 없고요. 문제 부모도 없고 문제 사회가 있을 뿐입니다. 네. 사회가.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만나뵈면 참 안타까운 게, 많은 경우를 보면은요. 한번,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마음이 안정이 돼 있고 희망적일 때 어떤 판단을 하는 것과 뭔가에 쫓기고 불안할 때 판단하는 것 같을 수 없죠. 그렇죠. 다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입시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내가 불안한 건지 아이가 불안한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입시 환경이 불안한 건지 이거 좀 분리하셔야 됩니다. 아, 부모인지 아이인지 입시 환경이 불안한 건지. 네. 야,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환경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입시는 경쟁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그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치동 사교육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대치동 사교육에 제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 느낀 게 있어요. 예, 뭐냐면, 보통 강남을요,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태북, 태남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유,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태국. 네네. 태북에는 주로 이제 네. 압구정, 청담동, 신사동 이런 곳이 있고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태남은 이제 대치동인데, 안타깝게도 이 태북에 사는 사람들이 상류층이 많아요. 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입시에도 과잉 투자를 하죠. 네. 그리고 뭐 선행학습이나 조기교육 이런 걸로 엄청 진로됩니다. 네. 근데 사실 성공 확률이 높진 않아요. 네. 왜 그렇죠? 네, 비용을 많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우리가 뭘 먹어도 소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아마 선생님도 이제 보면 안타까운 학생들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더 심한 게 뭐냐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도 중요한데 부모가 보통 아이한테 공부를 시킬 때 지나치거든요. 과도한 경우가 있죠, 그죠? 네. 네네. 근데 그 지나침에 대해서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한 영국의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사교육 경쟁은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고, 아프네요, 아프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태남과 태북이 대치동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상류층과 중산층이 대치동에서 만나면서 중산층 부모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잘했거든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류층들이 막 그냥 미친 듯이 이제 달려갑니다. 그쵸. 근데 성공이 높진 않아요. 근데 당장 이제 자기를 앞서가니까 최종 결승선까지 가서는 승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중간 지점에서 막 달려가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는 그렇죠. 이 중산층 부모님들이 불안하시죠. 네.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겁니다. 충분히 아이를 믿고 자신을 믿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게임인데, 그죠. 무리하게 되죠. 지나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전에 강남에서 재수학원 원장을 하려는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 이력은 잘 모르시죠? 아, 그거까지는 제가 치동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치동. 네네네. 근데 그때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미 쓰러진 친구들이에요. 어떡해. 네,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보면 이렇게 열심히 재수생이면 실패 경험이 있으니까 재학생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지만 정상이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좀 이게 거친 표현이긴 한데 가끔 보면 재수 없는 재수생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패 경험을 했는지, 도대체 이 친구는 실패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의심 들어온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아이고, 네. 학습을 네. 못했네. 네. 안타깝죠?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보이다가 어느 순간 집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이 친구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예.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들은? 하여튼 뭐 실패를 해도 이게 학습된 게 없으니까 뭐 사실 목표도 딱히 없을 것 같은데 뭐 어디를 네. 원하지? 네. 놀랍게도요,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강남 3구 출신들이었습니다. 아, 지역이 예. 공교롭게도. 어이구. 네네네. 네. 결국 이 친구들은 이제 과잉학습의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버페이스에. 네. 네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만나보니까 불안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계속 악수를 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수험생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수험생 부모라고요. 행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쵸. 네, 약간 밝게 웃으세요. 공부하면 좀 불안하고 자기도 그렇죠. 고3이고 막 이렇게. 네네네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에 걸렸대요. 네. 근데 순간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 수험생 부모님인데요. 그랬더니 그냥 가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네. 이게 무슨 아. 실화입니까? 네, 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수험생 부모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부모만 되면 웃으면 안 되고요, 행복하면 안 되고, 희망적이면 안 되고, 네. 그렇죠. 뭔가에 늘 쫓기고 불안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제가 이제 부모님들 만나서 이렇게 요즘은 저는 이제 상담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래도 가끔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불안할 때 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불안할 때, 그럼 수험생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써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뭘 막 쓰십니다. 네. 그러다가 좀 있다가 제가 좀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죠. 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써보라 그래요. 지금 좀 마음이 편해졌을 때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쓰라 그러면은요. 불안할 때 쓴 것과 마음이 편할 때 안심할 때 쓴 게 달라요. 이거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 내가 감정이 네. 그럴 때랑 아닐 때랑 판단에 대해서 그렇죠. 달라진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쵸.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 세계 최강인데, 그쵸.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렇게 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입시를 바라보면 네. 사실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들이 보입니다. 제가 소장님 좀 개인적인 질문이 이제 돌발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그 대치동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계셨잖아요. 그죠? 네. 대치동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능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버티고 버텨서 의치안을 보내자. 보통 그런 마인드가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 보통 이제 일찍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대입하면서 이렇게 탈출을 이제 빠져나오는 엑시트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도한 경쟁이 있는 곳에 소장님이 몸 담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토닥토닥 해주고 좀 불안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인드 전환이 되신 거잖아요. 사실은 대치동에서는 경쟁을 조장하는데, 소장님은 약간 그 경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모님들 마음을 대변해주는 입장으로 지금 돌아온 거란 말이죠. 어떻게 그게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신 걸까요? 너무 많이 봤죠. 안타까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무너진 가정. 조금 사례를 쓰러진 아이들. 아주 뭐 약간 사례를 조금 들자면 어떻게 무너지나요? 그 입시가 좀 안 좋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사실 대치동에서 제 별명이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아니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대치동 박보살이었거든요. 보살이요? 네네. 점쟁이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부모님들은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열심히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성적이 좋으면 좋은 줄 아시거든요. 못하죠. 언젠가 올라갈 거다.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런 상담을 그때 할 때 보면 부모님들이 화를 내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점잖으신 분들은 화장실 갔다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들어오세요. 아, 네, 대구로 네, 가신 거네요? 네네네네. 근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갈 때는 다 달랐는데요. 공통점이 뭘까요? 뭘까요? 공통점.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다시 저를 다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리턴하는구나. 네. 아, 네네. 저만 맞췄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진짜 네네. 아프지만 본질을 건든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대치동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예,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사실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때를 잘못 만나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야 이거 교육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네. 제가 이제 다시 교사 자격을 따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실 이제 사교육으로 간 거거든요. 아우, 네, 인연이 좀 네. 닿았더라면, 네. 네. 근데 사교육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그렇죠. 뭐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사실 잠깐 좀 눈물이 나거든요. 아유, 떠오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이 보셨군요. 그 부모님들도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떠오르는 저한테 온 메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아이가 공부 잘하다가 쓰러지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아이 앞에서 울 수 없으니까 욕실에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운 적도 많다 이런 저한테는 그런 메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소리하고 이제 우는 소리 이제 섞여가지고 이렇게. 네. 마음이 저는 너무 지금 대치동은 더 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지인도 사실은 대치동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끝까지 어쨌든 학원 뺑뺑이를 버텨서 이제 의치안을 가거나, 아니 못 버티면 이제 뭐 안 되면 나중에 유학으로 돌리던지 등등 나름 거기서 이제 필승 공식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참 그거를 애들이 꾹꾹꾹 버티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거기에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남자일까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쏟아붓고요. 아이는 이제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 성공 사례가 많아 보이잖아요. 거기서는 그것만 통계를 뽑아서 그게 그렇죠.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거요. 혹시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무리해서 아이한테 막 질러대다가 아이가 실패하면 또 걔를 갖다 버리고 또 애를 낳을 수는 없죠.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그 동네의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한테 맞는 확률인 거거든요. 맞춤식으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공 사례의 분포는요 그렇게 과잉학습하고 끝까지 버티는 아이 쪽에 많아요. 성공 사례의 분포는. 근데요 학생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성공 확률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통계에 어떤 함정이 있네요.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 1등 계속 1등 이런 표현을 이전에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 친구들이 한 번 1등은 해요. 근데 추락하거든요. 근데 그 뒤를 잇는 또 한 번의 1등이 또 나와요. 근데 그 친구가 비슷한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아이가 아닌데, 이제 그런 대치동 방식이 마치 성공 모델인 것처럼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대치동은 이제 사교육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의 논리라는 게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성공 사례가 한 명 나오면은요, 금방 100명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요, 실패 사례가 나오면 다 숨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 불안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속도로 운전해도 우리 목적지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죠. 충분히.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누군가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하고 막 질주하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성적이 우수하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요, 좀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긴 안목으로 정말
소중한 자기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시험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불안해하지 마시라 제발. 내 아이보다 앞서가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정말 우수한 아이다라고 저는 볼 수 없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 듣고 있지? 네, 와이프가 전달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화두 이제 불안한 이유 이제 우리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불안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긴 안목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 사례를 들으니까 더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고, 두 번째 화두 이제 이게 대한민국 그 아마 학생들 부모님들이라면 이제 아주 관건이 바로 과목 수학. 네, 그렇죠. 전 영어인데도 수학하는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이게 보면. 네. 혹시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만든 새로운 헌법 조항 하나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예체능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끝내고 4학년 때부터 수학에 올인해라. 그 법 조항이에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저는 안 지키니까 벌 받아야겠네요, 저는. 네. 행복하게 벌쓰세요. 수학 참 어렵고 긴 싸움이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수학 선행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시키는 게 이제 뭐 당연시 여겨지는데 과연 거의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죠? 네네네.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네네. 근데 먼저 일단 이 수학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는 학원을 다니는데 이런 사정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학원이 선행을 하죠. 그렇죠. 네, 선행하지 않는 학원은 거의 없어요. 선행합니다. 네. 네, 그죠? 네, 그러면 학원에서 선행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물론 명분은 여러 가지 내세우겠죠. 근데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선행을 해야 나중에 애들 성적이 잘 나요. 그 학원의 수강생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학원의 운영을 위한 거였는데 그것도 낭만적인 건가요? 네. 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교육도요, 사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철저하게 학교 진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 학교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학교 진도 제대로 소화하는 친구들 많지 않잖아요. 어렵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진도를 학원에서 나가요? 그렇게는 힘들겠죠, 그죠? 네, 둘 다 안 되는 거죠. 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학 학원에서는요, 만약에 정말로 그분들이 양심적인 교육자라면 이 학생이 지금 학교 수업 진도 따라가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 수학 같은 경우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학교 진도에 맞춰서 수학을 지도하면 사실은 아주 효과적인 이제 수학 지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맞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원에는 결정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이 가면 성적이 나올래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반 구성이 안 돼요. 반이요? 학생들마다. 네. 그렇죠. 학생들마다, 학교마다, 같은 학교에도요, 예를 들면 수학 선생님이 3분 들어가는 경우 학년이 있다. 그럼 진도가 다르겠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선행이라는 공통의 진도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지만 많은 학생을 모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반전? 네. 철저한 수익 논리고요. 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학교 진도에 철저하게 맞춰서 학원에서 이제 진도를 나가면은요, 학원도 책임을 져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그러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네. 똑같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선행을 하게 되면 그 선행한 진도 언제 시험 볼지 모르죠. 그쵸.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롭죠. 우리는 이미 했었다, 예전에. 그리고. 네. 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진도를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조금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이제 그것도 뭐 불안감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진도 차이가 크게 난다. 누구는 뭐 1년 선행했다, 2년 선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이제 너무 쉽게 불안감, 경쟁 심리 조장할 수 있죠. 그쵸? 네, 그쵸. 네네네. 그러한 이유로. 그것도 그러면 학원 운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하고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수학 같은 과목 선행을 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뭐 잘 아시겠지만 3년 배울 거를 2년 만에 진도를 끝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리고 3학년 때 문제 풀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기출 같은.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3년 배울 걸 2년에 빨리 배우는데 그걸 따라만 가려고 해도 선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휴, 그거 진짜 너무 네네. 힘들어요. 네. 네네. 근데 그것도 제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이 이제 선행까지 하고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 3학년 때 올라가서 이제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선생님 과목은 영어라고 말씀하셨죠? 네, 영어입니다. 네네. 수학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3학년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끝냈죠? 네. 이제 실전을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쵸. 네. 그러면 학생들 3월달 첫 모의고사 하고요. 실제 수능 성적을 비교했을 때 수학 과목 네.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거의. 네,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결국은 진도를 빨리 끝내고 실전 연습, 문제를 열심히 풀어갖고 성적을 올리려고 성적도 안 올라.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이제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 수학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 직업도로 들은 얘기, 직업도로 하는 얘기. 개념이 중요하대요. 개념. 네, 저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도를 빨리 나감으로 해서 개념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수학적 개념은요, 우리 일상적 개념과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해했다 그래서 그게 수학적으로 올바른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5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삼각형이라는 거 있죠. 네. 지금 들으실 때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불편하지 않으셨죠? 그냥 뭐 대충 떠오르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수학 공부할 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 삼각형의 정의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되게 뭐 내각의 합이 180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 개념과 섞이면서 충분하게 개념을 가지고 숙달되도록, 예를 들면 삼각형이라는 게 나왔을 때 자동적으로 삼각형의 정의가 떠오를 정도로 충분하게 연습이 되려면은요,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까요? 늦게 나가야 될까요? 사실은 좀 후자이지 않을까요? 천천히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천천히 한 번 나가면 될 걸, 한 번 제대로 하면 될 걸, 급하게 대충 빨리빨리 나가다가 10번 그 이상 해도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또 인사이트가 좀 오네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래서 수학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수학 그게 책을요? 뭐냐면, 어떤 문제집을 만들고 싶었냐면, 50점 수학. 100점 만점은 60점 수학.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50점 수학으로 시작하자. 네. 개념만 확실하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일부러. 그 문제집에는 어려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냥 개념만 확실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60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70점으로 가는 거. 이러면은요, 네. 수학 성적 반드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50점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60점에 필요한 문제, 70점에 필요한 문제, 80점에 필요한 문제, 90점 만점에 필요한 문제 풀고 있거든요. 네. 다 뒤죽박죽이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학생들한테도 부담도 좀 약간 덜어주고 네네. 이렇게 천천히 가면 되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그 처음에 소장님 말씀하신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그러니까 좀 빨리 좀 가야지 이런 거하고 수학도 결국 다 연결돼 있고 뭐 사교육에서도 약간 그런 것도 좀 이용도 하고 부모 마음도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네. 안타까운 것은 아마 선생님이 다니신 학교에도요. 네. 고3 되면 고3 때까지요. 수능 수학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좀 신기하게 저희 학교는 조금 이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상하게 수학에만 애들이 목숨 걸어가지고. 근데 점수가 좀 안타깝게 좀 잘 안 올라가지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포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학생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거든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네, 그럼 그 친구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포기한 학생하고 도전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점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포기한 학생은 지치면 포기해요.
아, 충분히 해봤다고 생각하면 포기해요. 자기가 선행도 하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근데 안 돼. 그리고 진도가 끝났는데 도대체 뭘 다시 봐야 될지도 몰라. 뒤죽박죽이야. 네. 그러면 그런 상태면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가요. 선행을 안 했어. 네. 학교 진도대로 천천히 따라가면서 결국 진도를 못 끝냈어.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끝낸 진도만큼은 개념이 확실해. 아, 정확하게 앞에 거라도. 네네. 네. 예, 그런 친구들은 도전하죠, 계속. 그쵸. 아. 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좀 전에 그 댓글 중에서 수학은 포기만 안 해도 이제 몇 등급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제 어머니 말 이제 문자가 있는데. 사실 그거 제가 예전에 한 말인데. 네. 이게 수학은 포기만 해도 2등급이다. 네. 예. 아까 그 SC 땡땡분 혹시 우리 소장님 거 강의를 들으셨는지 네. 그러면 저희 수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능이 네네. 좀 만들어진 지 좀 그래도 좀 오래됐고 이게 좀 94년 됐었겠죠? 네. 말이 좀 많긴 하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수능이 그래도 있으니까 네. 어떤 학생이 수능에서 좀 그래도 고득점에 좀 성공을 할까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요, 이 수험생, 그러니까 입시가 아주 그 거대한 시장이 됐죠. 네. 따라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 먼저 이 시장의 논리와 교육의 논리를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도요, 이제 수능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능 학습법이 있어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네. 그리고 교육적인 제가 수능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수능 이전에 뭐였죠? 수능 이제 학력고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이렇게 국가 단위의 매우 중요한 평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네. 이름만 바꿨을까요? 아니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학력고사는 이제 과거 지향적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네. 초, 중등 교육 과정. 근데 이제 대학은 고등 교육 과정이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전공이 생기고. 네. 그렇죠? 따라서 이제 과거에 공부한 걸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큰 한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도입한 거예요. 저도 이게 수능이거든요. 수능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전공이 다 다르고, 근데 우리는 수능을 대학별로, 전공별로 따로 문제를 출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네. 전국 단위, 동일한 문제를 갖고 평가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은 문이과 구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럼 뭘 평가해야지만 대학 수학 능력을 전국 단위에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게? 그렇죠.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걸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학문, 모든 공부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 뭘까요? 영어에 딱 적용되잖아요. 언어적인 거 아닐까요? 언어적인 거. 듣기, 네. 듣는 거하고. 말하기, 네. 읽기. 쓰기, 읽기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듣기 영어에 있죠. 네. 있습니다. 옛날에 언어에도 듣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쓰기는 근데 평가가 어려워요. 그죠? 보통 간접 전달 처리가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말하기도 평가가 어렵죠. 네. 또 남는 게 뭐죠? 읽기 있습니다. 읽기. 그렇죠. 수능은 읽기를 잘하는 친구가 무조건 잘 보는 시험입니다. 이게 좀 편향적인 시험이네요. 그죠? 이게 그게 좀 읽기 강하면 어때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가 변화되면서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할 때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 이렇게 나눠 본다면 직접 경험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경험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개념을 익혀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제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힘들죠. 간접 경험이 좀 더 효율적이게 하죠.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읽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는 수학도 읽기라고 봐요. 영어도 당연히 읽기고. 텍스트의 어떤 형태만 다르지 읽기인 거군요,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월등히 발달되면 수능은 아시다시피 선생님 영어 같은 경우도 제한 시간 충분치 않잖아요. 힘들죠. 네, 원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제한 시간 안에 일단 텍스트가 쉽게 읽히는 친구와 제한 시간 내에 텍스트를 쉽게 읽지도 못하는데 무슨 인강을 듣고 문제풀이를 하는 이런 한심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편법만 해서는 결국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큰 시험 가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문제풀이 기술을요. 일단 평소에 적용하면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풀려요. 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한 시간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신기하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선생님 제 평소에는 되는데 모의고사만 그렇죠. 보면 혹은 수능 봤는데 망했어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걷는 속도가 있죠. 자기 속도. 네네네. 네, 그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할 수 있죠. 네, 평소에. 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뒤에 아주 무서운 산란개가 물려고 덤벼요. 아, 뛰어야 되죠. 정상적으로 안 되겠네요. 네, 사고가 안 되죠. 안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음, 네, 그 기술은, 그 사람들이 가르친 그 기술은요, 충분한 읽기 속도가 나왔을 때, 걷는 속도로 수능 문제를 풀 정도가 되면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스킬은 네. 그럴 때 되는 거군요. 기본적인 뭔가. 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읽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한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그거 읽어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스킬이 적용이 됩니까? 아, 무용지물이죠. 기초가 안 되는데 이제 공중누각인 네.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되고요. 네. 뭘 읽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읽고 싶은 걸 읽어야죠. 아, 처음에 이제 네. 그냥 즐거움을 위한 그냥 읽기를 이제 먼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수험생 부모님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 수험생 주변에 늘 읽고 싶은 책이 좀 쌓여있는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러고 보니까 저희는 거의 다 애들 보면 이제 문제집, 뭐 개념서 네. 이런 것들이 있지 독서책을 옆에 쌓아두고 있는 경우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수학원에 있을 때요. 네. 너무 이제 그 허탈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읽어도요, 문제풀이를 위해서 건성으로 읽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 하나하나에 정성 들여서 그 뜻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너 이해했니 하면 이해했다라고 했는데 역으로 질문을 하면 대답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얘는 이해했다고 제가 생각을 이제, 예, 중요한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있다가 학원생들한테 다 모아놓고요. 너희들 지난 일주일 전에 본 모의고사에서 문학작품, 국어, 네, 비문학 지문, 영어 독해 지문 중에서 문제 풀 때 읽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면 혹시 그 내용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예, 전멸입니다. 너무 많이 못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내용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 없이 문제만 풀다 보니까 읽기는 건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세 문단짜리 문장이 있다. 네, 세 문단짜리가 있다. 글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읽으면은요. 두 번째 문단 읽을 때 앞에 게 또 다시 기억이 안 나요. 네, 영어도 다시 똑같은 돌아가요. 현상이 있더라고요. 영어도 앞에 네. 다 이렇게 그럼요. 날아가는. 네네네. 아, 어떤 글을 접했을 때 이 글 전체를 내가 문제풀이와 상관없이 평소에 이 뜻을 내가 이해해서 내가 뭔가 배우겠다 이런 기본적인 읽기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 수능은 절대 잘 볼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약을 해보면 텍스트, 네. 결국 이제 성격만 다르지 텍스트를 해독한다. 즉 읽기를 잘하는 게 이제 수능에서 굉장히 유리한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순수 독서, 뭐 즐거움을 해서 독서라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네. 그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으로 비유하면은요. 네. 네, 보통 이제 체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운동에. 아, 그렇죠. 필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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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기가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득점을 하려면. 네. 그렇죠. 그러면 독서는요, 체력과 기본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기본 심폐라든지 이런 네네네. 노래라든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꾸준히 해야 되고요. 압도적인 체력과 기본기를 가지면 개인기가 좀 딸려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 금방 커버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축구 선수가 이제 전후반 90분을 뛸 체력도 안 되는데 맨날 슈팅 연습만 하면 슛을 쏠 기회조차도 안 오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인강을 보면서 공부하잖아요. 많이들 하죠, 요즘. 네. 그거는 이런 거거든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안 하고요. 네. 손흥민 중계방송 보면서 감동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동영상만 보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네, 그렇죠. 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본인은 할 수 없는. 아, 그걸 갖다가 수능 불구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럼 수험생 때 책을 본다는 건 또 다른 이제 불안감도 당연히 있을 거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즐거움 읽기를 그냥 계속 쌓아서 길게 보고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학생의 수능 성적과
수능 성적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요, 중학교 때까지의 독서량이에요. 아이고, 그쵸.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고등학교 네네. 대학교 시작한다는 거는 좀 힘들 것 네네. 같고.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학생의 학습량을 결정하는 것은요, 중학교 때까지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즐거움을 느꼈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 중학교 때까지 공부 양이 아니라 즐거움인 거네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야, 이거 자. 너무 시원하다, 이거. 네. 예, 수험생들이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고 싶은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아주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를 할 때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거부감 아니면 만족감이다. 예.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만족감을 충분히 느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러면은요, 그 만족감을 또 느끼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공부입니다. 다시 이제 네. 그 감정을 회귀하고 싶은 거네요, 이게. 한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목적과 목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공부의 목적은 뭐냐? 만족감, 구체로 말씀드리면 재미, 의미, 성취감이죠. 그쵸, 네. 네네. 이 목적 달성에 충실한 공부를 하면은요, 목표는 뭐가 될까요? 가고 싶은 데야. 그쵸. 입시가 그쵸? 되겠죠, 그죠. 네, 입시. 네, 그거는 선물로 주어진다. 그냥 따라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아. 네, 예, 예. 야, 이거 들으면서 이렇게 짧은데도 진짜 저 쾌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또 이게 네. 저희가 또 이게 공무원 타임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한 13분 정도 이렇게 또 남아 아, 예, 예, 예. 예. 여기까지 또 이렇게 이제 불안해하는 이유 아까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수학 선행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그 불안감의 선상에 있었고, 수능 같은 경우 이제 읽기 베이스니까 그런 독서에 대한 네. 연결 이야기 말씀을 이렇게 여기까지 좀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네. 넘어가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네. 학부모와 학생의 관점에서도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아이들을 선발하는 그 대학이라는 곳이 네네. 있다. 대학의 시각에서는 과연 어떤 학생을 선호할까요? 좀 더 선호한 학생이 있을까요? 네네. 먼저 이제 대학이 어떤 관점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에 대한 대학의 관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수험생이나 학생들은 합격하고 싶잖아요. 네. 시야가 좁죠. 자기 관점이잖아요. 네. 자, 대학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되게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대학의 네. 공동체를. 네. 예, 그러니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다양성이죠. 그쵸. 다른 사람도 있어요. 네네. 예. 획일적인 집단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수시와 정시, 또 여러 가지 전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형 방법의 차이가 다른 특성의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네네. 예, 그냥 무조건 수시, 정시 다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시의 교과 전형을 통해서는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일단 치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정시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지적 사고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씨는 좀 약간 성실한 아이들, 네네네. 는 좀 약간 좀 지적인 뎁스를 네. 좀 더. 예, 근데 그 수시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은 공통적으로 정량평가죠. 네, 맞습니다. 정량입니다. 예, 성적이 되면 다 뽑아야 되죠. 네. 다양성을 추구할 수? 거기서는 좀 없죠. 어렵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학종이라고 얘기하는 정성평가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학종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정량 말고 이제 정성적인 거를 이제 영양을 많이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한 학급을 새로 구성하는데 학생 선발권이 있다. 네. 그러면 교과 성적 좋은 친구들이 일단 학교 수업 분위기를 이끌어갈 거예요. 그죠? 그쵸. 그 다음에 네. 네네네. 수능 잘 보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지적 역량을 발휘할 겁니다. 그죠? 그쵸. 있죠. 네. 자, 그러면 오락부장 누구 시키는 게 좋을까요? 오락부장은 아무래도 이제 성적이나 이제 어떤 시험보다는 평소에 이제 네. 약간 그런 쪽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체험을 많이 했고 그렇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애들을 뽑겠습니다. 그렇죠. 회장은 어떤 경우가 적합할까요? 회장은 또 아무래도 리더십을 좀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뽑아야겠죠. 네. 그리고 요즘 애들이 많이 이기적인데 봉사정신 필요한 친구들도 필요하죠. 그럼 봉사왕, 봉사활동 많이 했다. 그렇죠. 예. 바로 학종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너무 명쾌하네. 네네네. 물론 이제 학종이 상위권 대학과 중상위권 대학마다 좀 달라요. 학교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방금 예시로 굉장히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정성평가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조차도 지금은 사설 컨설팅을 받고 정량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좀 듣기는 좀 많이 들었긴 했습니다. 네, 그 사례를. 네네네.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고, 근데 아무리 시간을 많이 채워도요, 정성적인 내용, 바로 그 봉사활동을 통한 배움과 성장의 스토리가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특히 이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정말 안타깝거든요. 네. 자기가 할 길을 빨리 정해서 자기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입시 경로를 선택하면 좀 여유를 가지고도 장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더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저는 아무나 지원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게 한 표인데, 네. 그러면 아무나 지원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거 다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거 알고 이제 준비해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우리나라 입시에서요, 지금 안타까운 게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시고요. 네. 수험생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엄청 고생하죠. 네,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무효와 유효라는 개념으로 구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실제 입시에 도움이 되는 유효한 준비와 네. 헛고생인 무효를 구분해보면요, 제가 볼 적에요, 무효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알면서도 이게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네. 이 알면서도 무효라고 말씀드리기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입장이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네.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됐어요, 제도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수시하고 지금 정시 어떻게 보면 물론 네. 수시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개 쪼개지겠지만 네네. 학생들 저도 지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게 네. 애들도 부모님도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 건지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게 판단이 참 어려운데 과연 수시와 정시를 모두 준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제 한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그 2002년도부터 이제 수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제도의 도입 취지가 이런 거예요. 입시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정시 중심의 한 줄 세우기에서 여러 줄 세우기를 바꿔준 거거든요. 본질은 한 줄 세우기에서 여러 줄 세우기를 바꿔준 거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여러 줄 세우기가 본질이죠. 그죠? 네. 그러면 자신한테 맞는 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입시의 전략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완전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중요한 옵션이다. 양다리를 네.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요즘은 수시가 대세니까 수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정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진짜 분노합니다. 그런 사람들 1년 동안요, 감옥에 가둬 놓고 수시와 정시 준비를 다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얼마나 힘든 건지. 네. 엄청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수시에서도 상위권 대학은 최저 기준이 있잖아요. 수능. 네. 네, 근데 그게 수시용 수능과 정시용 수능은 다른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수시에서는 최저 기준을 맞추려니까 유리한 과목, 잘 나오는 과목의 등급을 유지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정시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럼 알짜롭죠. 네. 네, 안 나오는 과목의 성적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쵸. 네. 따라서 학생이 공부하는 과목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와, 이 완전 코드 방향이 다르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구와 야구는 같은 운동이지만 종목이 다르죠. 네, 다르죠. 네, 수시와 정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시지만 종목이 다른 입시예요. 네. 그렇죠. 아마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시 원서 쓸 때 보면은요, 네. 학생들이 원서 어떻게 쓰나요? 준비 다 한 대로 다 쓰나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걸 집중해서 쓰나요? 후자죠.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처음부터 입시 전략에 따라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그런 비교과 스펙이 아니에요. 예, 학교 생활 충실도라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한번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어떤 사람의 평소 모습과 꾸민 모습이 있죠. 아, 예, 있죠. 네, 내가 이제 어디에 합격하고 싶으면 꿈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 뽑는 사람은 꾸민 모습을 보고 싶을까요? 평소 모습을 보고 싶을까요? 당연히 평소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 그렇죠. 그럼 학생의 가장 중요한 평소 모습은 뭘까요? 평소 모습은 예를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라든지 자기 뭐 하는 학교 수업 원래 시간에 태도겠죠. 아, 그쵸. 네네네. 그렇죠. 학생이니까 학교 수업 시간의 태도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될 거냐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일단 본질은 그거거든요. 이전의 입시는 정량적 입시는 결과로 모든 것들이 승부가 나는 입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지, 평소 모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대학도요,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불안감이라는 것에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부모가 불안하고 아이가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한다. 이건 최악이다. 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렇죠.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 네. 안 그러면, 입시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중산층 가정에 경제적인 파탄까지 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교육이라면 다 투자를 끝까지 그래도 후회 없이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의 삶에 결실이 맺혀질 거면 투자하시라.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헛수고가 될 거면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냥 네. 내가 나중에 그 원망 안 듣게 그냥 다 그냥 해보자. 이런 느낌이면 사실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 관계까지 깨지죠. 왜냐하면 부모가 지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사교육 투자자거든요. 아이들은 투자 효과를 입증해야 될 그런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투자 맞네요. 투자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수험생 입장에서도 이런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부담을 자꾸 느끼고 무리하게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 저 학생이 저런 게 아닌데 이런 것처럼 사실은 자기 실력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요. 허송세라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재수학원 원장할 때 학생들 하루 종일 7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 묶어두거든요. 아침부터 밤까지요? 어휴.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가끔 이제 제가 한 명씩 개별 상담을 할 때요. 7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간을 쭉 쓰게 한 다음에요. 실제로 네가 공부가 된 시간과 놀지는 않았죠. 학원에 있었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걸 공부 걱정이라 그러죠. 공부 걱정만 한 시간을 구분하게 하면 아이들 스스로 놀랍니다. 실학습 시간을 이제 구분을 시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 공부한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에 본인도 놀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우리가 1차 지필고사라는 걸 처음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네네. 내신이 내척도가 되는. 그때 이제 내신 시험을 보고 이제 제가 보니까 1학년 때 좀 내신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2학년 때 좀 만회를 해보자라는 아이들하고 뭐 다른 좀 이제 수시에 좀 전형이 없는지 뭐 아니면 적성고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수시 안에서도 이제 학생부 교과 말고 다른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다가 3학년쯤 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정시파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점수가 나는 수시 안에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부모님 입장,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럼 애가 그런 식으로 내신 점수가 나온 거에 흔들려가지고 밀려서 나중에 이제 정시로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아이들은 이제 휩쓸리게 되는데 교사 입장 떠나서 부모님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대응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참 안타까운 게요. 네. 혹시 학생들 머릿속에 칸막이가 있어가지고요. 네. 한쪽 칸막이에는 내신 칸이고요, 이게. 학생부 교과 칸이고. 한쪽 칸은 수능 칸이고, 한쪽 칸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논술 칸이다. 또는 적성검사 칸이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학생들은요, 교과 과정을 통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가 가능하고요. 수능 공부도 가능하고 논술 준비도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원론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 결국 학생들은요, 눈 뜨고 있는 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학교에서 보내겠죠. 대부분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일단 내신 성적이 불리하다, 뭐가 불리하다, 이건 나중 문제고요. 이 학생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봐요. 그건 뭘까요? 학교 수업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았는데 방금 이 인과관계를 이렇게 틀어서 들어보니까 또 이게 또 또 그러니까 일석삼조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예습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학습 활동까지 가면은요, 내신, 수능, 논술 준비가 다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국어학원, 국어 전문학원, 수학 전문학원, 영어 전문학원 보내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이 학생을 종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히려 대학생 과외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야,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내신학원 따로 보내고 수능학원 따로 보내고 논술학원 또 보내고 이거 제가 볼 적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칸막이가 따로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면 완전 네.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아닌 거지. 엉망이 될 것 네네네. 네네. 그럼 기본적으로는 수업 자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풍토, 환경, 그런 거, 부모님들 불안감,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요소네요. 이게 예. 저는 느낀 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잘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서 이제 안 되는 부분, 이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생긴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교육이고 계속 이제 네. 서로 이제 진화하고 있고. 근데 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 우리가 3주체라고 할 때 부모의 역할도 꼭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부모님들이 좀 불안감을 좀 덜 느끼고 아이들이 좀 이제 코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오늘 좀 약간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입시는요, 사실상, 네. 학생들이 전투원이라면은요, 학부모들이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네. 지휘관이자 군수물자 공급업자거든요. 공급책이죠. 업자들은 이제 군수물자 제공하는 건 사교육이고. 네. 예. 그러니까 입시 전쟁인데, 네. 사실상 학부모들 사이에 대리전의 양상을 띈 지는 벌써 이미 오래됐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나의 노력 중에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흘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노력과 정성과 투자가 아이한테 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흘러가야 되죠. 이게 빗나가거나 또는 넘치거나 또는 아이가 튕겨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부모님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지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 좋은, 성능 좋은 그 입시 무기를 구입하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네네. 왜냐면 부모님이 전투를 하면 본인도 알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입시 전쟁을 아이가 치르고 있는데 거기다 무기만 제공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초고성능 무기를 제공하면 이길 거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는 지금 전투 의지가 없어요. 작전도 지금 모르겠어. 예를 들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사교육, 그 군수물자, 입시 전쟁의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사교육이 저는 이미 도를 지나쳤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을 너무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가 되면 오늘 사실은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분명히 좀 캐치를 하셨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일단은 훨씬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시간을 좀 넘어가긴 했는데 일단은 결론은 부모님들의 불안감에 대한 거를 좀 이제 부모님들이 뭐 아까 좀 설명 다 드렸겠지만 그냥 내려놓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불안감을 좀 내려놓고 아이들이 오히려 뭐 학교 수업이라든지 독서 같은 거 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면 느려도 결국은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앞에 빨리 나갔던 녀석들하고 이제 다 만나게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맞습니다. 소장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 이게 사실은 제가 짧지만 이렇게 임팩트 있게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보는 건 진짜 또 오랜만이었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촌철살인이구나. 특히 비유가 정말 찰떡 비유였습니다. 괜찮았습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저는 마에스트로 거장의 지위. 여러분들 많이 오늘 했던 거 후기 그리고 저희 해시태그 해가지고 아까 인증샷을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소장님 저희가 또 한번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신명나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또 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학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인스타그램 정말 신세계입니다. 그러면 또 모시도록 하고요. 여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은요. 즐거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